2020년 7월 18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경찰들이 주차된 중형차의 트렁크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행용 가방 두 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가방을 열어보니 그 안에 한 남성의 토막난 시신이 들어 있었어요. 이 시신의 주인은 발견되기 이틀 전에 이미 가족들로부터 실종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신이 발견되기 몇 시간 전에는 이 남성의 실종과 관련성이 높아 보이는 용의자 한 명도 긴급 체포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러면 이 사망자와 용의자는 어떤 관계였냐? 과거 결혼으로 맺어진 인척 관계였습니다. 핏줄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법적으로 연결된 가족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각자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면서 법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완전히 남남인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혼 후에 계속 연락을 지속하면서 종종 만나기도 했던 그런 사이였죠. 그런데 사망한 이 남성의 실종에 연관된 용의자로 왜 그 사람이 지목이 된 건지, 옛 가족이었던 그 사람이 왜 용의자가 된 건지, 그리고 남성의 사망과 관련한 이 사건의 전말까지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한 남성 A씨는 전처와 이혼 후에 2007년 다른 여성과 재혼을 했어요.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사건 당시에는 석유 도소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오후 시간대에 등유와 경유를 직접 배달했었는데 2020년 7월 15일에는 오전 배달을 마치고 평소와 다르게 잠시 집에 들릅니다. 그리고 집에서 현금 3천만 원을 가지고 다시 집 밖으로 나가요. 가정집에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있었던 이유는 피해자가 석유 도소매업을 하잖아요. 기름을 사입하려고 대비용으로 현금이 필요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에 또 선친의 묘를 이장하기로 준비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금을 미리 준비해뒀었죠. 오후 1시 24분경 A씨는 석유를 싣고 다니는 탱크로리 차를 운전해서 약속 장소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그가 챙겼던 건 현금 3천만 원 이외에도 시가 75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50만 원 상당의 금반지도 있었어요. 주머니에는 현금도 있었고요. 그렇게 어딘가를 향했던 그 모습이 아내가 봤던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던 거죠. 집에서는 이미 난리가 난 상태였죠. 3천만 원을 그것도 현금으로 들고 나간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미 실종 신고까지 다 한 상태였습니다. 이상했어요. A씨가 당일 오후 3시에 미용실 예약도 해둔 상태였고 이게 또 개인차가 아니라 영업용 차를 끌고 나갔기 때문에 사실 볼 일이 끝났으면 바로 집으로 돌아오거나 회사로 돌아갔어야 하거든요. 그 차를 끌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부부 사이도 또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하루에 몇 번씩이고 서로 전화 통화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큰돈을 들고 나간 남편이 전화도 받지 않고 있으니까 불안했던 거죠. 자, 그렇게 7월 16일부터 A씨의 실종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런 사건 생기면 우선 가족부터 의심을 받게 되죠. 근데 뭐 A씨하고 그 아내는 사이가 좋았고 A씨 명의로 뭐 생명보험에 가입된 게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 없었기 때문에 뭔가 보험 범죄가 의심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이후에는 통화 기록 조사를 해요. 경찰은 우선 A씨가 집에서 나간 이후의 시간대 그 통화 기록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A씨가 1시 24분에 집에서 나갔잖아요. 근데 1시 34분경에 한 지인하고의 통화 기록이 있었고 1시 40분경에는 중고차 매매상과의 통화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1시 43분에는 이때 아까 그 지인하고 다시 짧은 통화를 합니다. 자, 경찰은 일단 이 통화 기록상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에게 먼저 확인을 해봐요. 그쪽에서는 이 전화 통화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A씨가 지인의 차를 팔아야 되는데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냐고 물었고 우리 쪽에서는 차량 등록증을 보내달라고 말한 후에 전화를 끊었다가 15분 후에 다시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호가 몇 번 가다가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은 게 마지막이라는 거죠. 이 중고차 매매상에게는 특별한 의심점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의 통화 기록이 있었던 그 지인, 이 씨라고 할게요. 그 사람은 어떨까요? 경찰이 이 씨에게 전화를 해요. 지금 그쪽이 실종자하고 통화를 했다고 지금 기록에 나오는데 A 씨 만난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이 사람이 만난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A씨가 타고 나갔던 탱크로리 차가 이 지인 이씨의 집 주변에서 발견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
A씨의 차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지인 E씨가 살던 건물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그 안에서 A씨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E씨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E씨가 지금 만났으면서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굳이 이 만남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경찰은 2020년 7월 17일 밤 A씨의 지인 E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자, 그러면 A씨와 용의자 E씨가 어떤 관계였냐? 이 두 사람은 2000년경 결혼으로 인해서 동서지간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 E씨가 이혼을 하고 A씨도 이혼을 하면서 이 인척 관계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 지속이 됐어요. 당시 A씨는 49세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사업가였고요. E씨는 허리, 팔, 다리, 어깨, 모든 몸의 관절이 좋지 않아서 약을 먹고 있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64세의 무직 남성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A씨가 형편이 좋지 않았던 한때는 형님이었잖아요. E씨를 잘 챙겼던 것으로 보여요. 2013년부터는 3년간 A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E씨가 종업원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일했었다고 해요. E씨의 경우에는 예전에 철학관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유소 일을 관둔 후에도 A씨에게 가끔 점괘를 봐주거나 부적을 만들어주기도 했었죠. 그렇게 계속 친분이 유지되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은 체포된 E씨에게 우선 이 A씨의 통화 내역을 보여줍니다. 이걸 봤죠, E씨가. 근데 통화는 했지만 만난 사실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는 A씨랑 친하지 않아서 내가 먼저 A씨한테 연락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진짜였을까요? 경찰이 조사한 내용은 달랐죠. 평소에 E씨가 A씨에게 좋은 글귀 같은 거, 이런 걸 막 문자로 보내거나 바쁘겠지만 시간 되면 연락 달라. 이런 문자를 보냈던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날에도 운이 풀려서 일이 잘 되면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런 내용으로 다시 문자를 보냈던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실종된 7월 15일까지 두 사람의 전화통화 기록을 보면 23번 정도 통화를 했어요. 누가 먼저 걸었는지 이제 공개되지 않았고요. 이런 기록들을 보면 내가 먼저 A씨에게 연락한 경우는 드물다. 이런 E씨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죠. 오히려 A씨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더 적극적으로 본인이 연락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토록 E씨가 A씨에게 연락을 자주 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2019년도에 E씨가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E씨가 A씨에게 어떤 제안을 하나 했었대요. 이때 이제 A씨가 모친상을 당했었거든요. E씨가 이렇게 말했대요. 네가 안 좋은 일을 당했으니까 구슬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서 내가 구슬하려면 혼신의 힘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는 경비 일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생활비를 좀 나한테 달라. 5, 6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돈을 달라고 했다는 거죠. 당시 A씨는 이 제안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힘든 사람한테 구슬해준다고 돈을 달라는 게 그러니까 E씨가 어떤 사람인지가 보이죠. 이때 제안을 수락하지 않았는데도 E씨는 몇 번이나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돈이 필요했던 거죠. 뭐 좋은 마음으로 구슬해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사실 그때 E씨가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E씨가 이제 아들이랑 딸이 있는데 아들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입장이 아니에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월형, 5천만 원의 배상 명령 확정을 받았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또 다른 형사사건의 1심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수감된 아들에게 매달 영치금도 넣어줘야 했죠. 그러니까 뚜렷한 직업이 없어서 원래 경제적으로도 안 좋은 형편이었는데 아들 문제로 계속 지금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씨에게 믿을 구석은 아마 A씨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이유로 여러 번 적극적으로 연락을 한 걸로 보이는데 경찰에는 나는 A랑 안 친하다. 먼저 연락 안 한다. 이런 탄로날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씨가 긴급 체포되고 몇 시간 후인 7월 18일 새벽 이 씨가 조사를 받고 있는 사이에 이 씨가 빌린 렌터카가 있었거든요. 이 차의 위치가 미추홀구의 한 병원으로 확인이 돼요. 경찰이 그곳에 주차된 차의 트렁크를 열었는데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그 A씨의 토막난 시신이 발견된 거죠. A씨가 이씨에게 살해당한 사실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경찰은 이 씨에게 시신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피해자가 소지했던 3천만 원의 현금과 시가로 900만 원이 넘는 금목걸이랑 반지가 있었잖아요. 이거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미 시신도 발견된 상태에서 이 씨는 할 말 없다. 피해자는 빈손으로 왔고 현금이나 금목걸이, 금반지는 못 봤다. 증거대로 해라. 죽인 게 맞으니까 더 이상 묻지 말아라. 이렇게 살해한 건 인정을 하고 현금과 귀중품을 훔친 사실은 부정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신문 2회차 때는 진술을 번복해요. 피해자의 그 금목걸이와 금반지를 내가 가져갔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근데 또 이 사라진 3천만 원에 대해서는 계속 모른다고 대답을 해요. 근데 사실 경찰은 이미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미 이 씨의 딸에게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도 이 씨는 계속 딸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어진 3회차 신문에서 또 진술을 번복합니다. 피해자가 손에 뭘 들긴 들었더라. 나중에 일이 터지고 보니까 돈이더라. 결국 피해자가 그날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후 차 트렁크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옵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난 7월 20일에 부검에 들어갔는데요. 이때가 한여름이었잖아요. 이미 상체 부분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던 상태였고 토막까지 나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여도 이걸 판단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몸에서 수면제와 진통제 성분 등이 발견됐어요. 이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머리와 목에 가해진 심각한 외력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이 됐죠. 아무래도 나이도 자신보다 훨씬 젊고 건장했기 때문에 약물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머리는 9개의 찢긴 상처, 머리뼈 함몰 골절, 목뼈 골절, 왼쪽 어깨뼈, 이렇게 골절 등이 발견이 됐고요. 머리 부위의 상처, 그리고 멍의 모양으로 봤을 때 망치로 공격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이 목 앞쪽에 있었던 약간의 출혈로 봐서는 질식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였죠. 다만 이게 질식으로 사망했다고 판단될 만큼의 수준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의 손상은 주로 신체 뒷부분이었거든요. 방어흔으로 볼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씨가 피해자의 뒤에서 기습적으로 외력을 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피해자가 수면제를 어떻게 먹게 된 건지 이런 것들도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부검인은 피해자에게서 검출된 이 수면제 성분의 복용 경로가 부검 소견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했어요. 사실 이 약품 말고도 피해자의 간과 콩팥, 위 내용물에서 통증에 사용하는 의약품인 트라마돌, 아세트아미노펜 등의 여러 약물 성분이 발견됐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살해된 후에 너무 많은 혈액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혈액 검사를 할 때 근육 조직에서 검출을 했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약물들의 복용량이나 농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고 또 이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농도인지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다만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이 약물로 인한 독성 작용이 나타났을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이 씨는 피해자의 부검 결과에서 나온 수면제 성분에 대해서도 계속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답해요. 다만 자기는 자신이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기 쉽게 가루내서 컵에 담아놨을 뿐 거기에 물을 타놓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먹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수면제가 그 집에서 나온 건 맞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이 씨의 주장, 그리고 이 씨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부검 결과와 경찰 조사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판단한 이 사건의 전말을 비교하고 정리하면서 전해드릴게요. 2020년 7월 15일 피해자는 현금 3천만 원을 들고 이 씨의 집에 방문합니다. 이 씨는 피해자가 사업 관련 운수를 보기 위해 온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3천만 원의 돈이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끝까지 피해자가 현금 3천만 원을 왜 가지고 왔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씨의 주장으로는 피해자가 이 씨의 아들에 대해서 간혹 듣기 싫은 말을 했었고 그동안 아들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했던 게 또 마음에 쌓여 있었는데 피해자가 그날 자기 집에 도착한 지 10분 만에 또 아들 흉을 봤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화가 나서 신발장에 있던 망치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정신없이 피해자를 공격했다는 거죠.
피해자가 저항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랬고요. 그러면 약물은 뭘까요? 검찰 조사 때 혹시 음료에 약을 타서 먹이고 정신을 잃게 한 다음에 망치로 가격한 게 아니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씨는 피해자가 음료를 마신 건 전혀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만 자기가 아들 걱정으로 잠이 오지 않을 때 먹으려고 이 부적을 그릴 때 쓰는 빨간 색깔의 경면주사가루, 전 이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는데 그 경면주사가루랑 처방받은 수면제를 갈아서 컵에 담아놓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물을 부어서 마시려고 했었고 그걸 매일 먹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경면주사는 저도 처음 듣는 건데 이 부적을 그릴 때도 쓰지만 한방에서는 정신을 편안하게 안정시키는 진정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진술이 말이 안 되는 게 이 씨가 그럼 언제부터 수면제를 처방받았냐, 맨날 먹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내역을 찾아보니까 이 사건 발생 2개월 전쯤이었던 2020년 5월, 그때 딱 한 번뿐이었어요. 이상하죠? 그리고 수면제 가루는 흰색이고 경면주사 가루는 붉은색이거든요. 설사 피해자가 정말 목이 말라서 그 가루가 들어있는 컵으로 물을 마시려 했다고 해도 컵 속에 담겨 있는 게 눈에 안 보일 리가 없잖아요. 눈에 띌 수밖에 없죠. 아무리 목이 말라도 뭔가가 들어있는 걸 보고 그 컵으로 스스로 물을 따라서 마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보다 훨씬 왜소한 체격이었고요. 몸의 모든 관절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이도 15살이나 많습니다. 이 씨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기습적으로 가격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정신을 잃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다면 사실 저항은이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게 더 힘들 겁니다. 어느 정도 버둥댔겠죠. 저항도 했을 거고요. 그리고 관절이 좋지 않은 60대의 이 씨가 힘과 방향을 정확히 조절해서 피해자가 반항 한번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무거운 망치를 내리칠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씨는 두 사람이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아들을 흉봐서 화가 나서 뒤에서 공격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되게 작은 원룸이에요. 망치가 들어있던 신발장은 또 두 사람이 앉아있던 장소랑 엄청 가까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 씨가 신발장을 꺼내고 망치를 이렇게 찾는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분명히 뒤돌아 앉아 있었던 피해자에게도 들렸을 텐데 피해자가 가만히 그걸 듣고 맞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다른 것도 그렇지만 또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주택가에 위치한 원룸이에요. 방음 얼마나 취약한지 아시죠? 사건이 벌어진 시간대는 또 평일 오후 낮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다면 비명을 지르거나 뭔가 우당탕하는 소리라도 났을 텐데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재판부의 판단은 이래요. 이 씨가 보관하고 있던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먹였을 거고 그렇게 한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쳤을 거다. 자, 이 망치가 총 22.5cm 정도인데요. 망치 머리가 가정용 망치보다 되게 크고 두껍거든요. 이 씨가 10년 전에 막노동을 할 때 현장에 누가 버려놓은 거를 뭐 어딘가 쓰겠지 하고 주워놨던 거래요. 이사 다니면서도 계속 보관을 했었는데 이 신발장에 범행에 사용된 망치 말고도 다른 망치들도 보관 중이었습니다. 이 두꺼운 망치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여러 번 가격한 후에 5, 6년 전 사용하고 보관 중이던 오래된 빨랫줄로 피해자의 목을 걸어 잡아당겼다는 거죠. 부검 결과 목 앞쪽에서 발견된 질식 자국이 질식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판단될 만큼의 수준은 아니었다고 했기 때문에 뭔가 이거는 확인 사살식의 행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결국 피해자는 그렇게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됐어요. 피해자를 살해한 이 씨는 그의 소지품을 뒤집니다. 일단 종이 가방에서 현금 3천만 원을 꺼냈고요. 피해자의 시신에서 순금 25돈짜리 금목걸이와 순금 5돈짜리 금반지를 벗겨냈죠. 피해자의 하의에서 현금 10만 원도 꺼내서 챙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씨는 뭘 했을까요? 범행 직후에 바로 월미도로 갔어요. 피해자의 휴대폰과 현금 3천만 원도 가지고 나왔는데 휴대폰은 바다에 던져서 버렸다고 했고요. 현금은 딸을 불러내서 딸에게 주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시신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러니까 필요한 건 돈이었던 거죠, 결국. 이 씨는 집에 돌아와서 시신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토막 내 유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건 다음 날인 7월 16일 오후 1시 27분경에 가게에서 전기톱과 쇠톱을 구입해요. 그리고
그 뒤처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 손을 다쳐요. 근데 그거 조금 다친 걸로 본인은 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내가 치료해주는 이 환자가 방금 사람을 토막내다 왔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병원을 나온 이 씨는 가게 두 군데에서 여행용 가방을 각각 한 개씩 샀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기는 좀 그랬는지 인천 중구의 한 모텔에서 숙박을 했고요. 다음날 집으로 다시 돌아가요. 여기서 다시 뒤처리를 마무리했죠. 그렇게 피해자의 시신은 가방 두 개에 나누어 담아집니다. 그리고 이 씨는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해뒀던 렌터카 트렁크에 여행용 가방 두 개를 싣고 전날 손치료를 받았던 병원으로 다시 가요. 그리고 병원 주차장에 그 차를 대놓고 병원에서 또 두 번째 치료를 받은 후에 그날 오후 3시경 렌터카를 주차해둔 그 상태로 병원을 떠납니다. 그리고 옛 동서를 살해한 지 이틀 만에 체포된 거죠. 이 씨는 재판에서도 계속 수면제를 직접 먹이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어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했던 것처럼 자신이 먹기 편하게 수면제를 갈아서 컵에 담아 놓은 것이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금 3천만 원을 가지고 이 씨의 주거지에 찾아갈 정도로 이 씨를 신뢰하고 있었는데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방어할 수 없게 한 후 무자비하게 공격해 살해했다는 점에서 잔인하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이 씨는 항소했고요. 항소심 공판기일에 이루어진 피고인 신문 때 이 씨는 혹시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현장 검증 사진에서는 이 씨가 수면제를 담아놨다고 주장했던 컵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컵이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도 모른다고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계속 모른다고만 대답을 해요. 2021년 6월 8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운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러나 이 범행이 워낙 잔혹한 사건이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어요. 또한 만 62세인 이 씨의 나이를 감안하여 봤을 때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이나 이 씨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한다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면서 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또다시 상고를 했는데요. 2021년 8월 19일 상고도 기각돼요. 결국 살인과 절도, 사체 손괴, 사체 유기로 무기징역을 받은 원심이 확정됩니다. 피해자는 전처와 이혼을 한 후에 재혼해서 3명의 자녀를 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잔인한 살인 방식과 훼손 방식이 알려지면서 피해자의 아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하는 정도의 범죄 피해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이 씨와 가족 관계가 끊긴 후에도 그에게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해주면서 생활을 챙겨줬어요. 그런데도 이 씨는 그런 피해자를 잔인하게 배신했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가 3천만 원을 가지고 이 씨의 집에 온 이유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었는데요. 본인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갖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계획적으로 살인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죠. 끝까지 피해자를 왜 죽였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수면제를 먹여서 환거불능의 상태를 만든 건지 그 진실은 지금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서 정말 손톱만큼의 미안함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밝히는 게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 했던 옛동서의 가정을 파괴시키면서까지 자기 자식들을 지키고 싶었을까요? 여생을 교도소 안에서 보내면서 이 사람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낼지 직접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